몇 가지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슬프다, 가슴 아프다, 생각보다 심하다, 이런 감정들을 느낍니다. 사실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사진들은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후변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왔었는데요. 신학자 이정배 박사님은 이제는 기후위기, 기후붕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라고 말합니다. 앞선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현재 우리 상황에 더 알맞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몇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동네이죠. 코로나 전후의 로스앤젤레스 상공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인간이 생태를 괴롭히고 있었는가를 그냥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을 경이했더니 자연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진의 차이는 미세먼지의 차이인데요. 공기의 질이 이만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바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 김준우 박사님은 자신의 책 기후붕괴의 현실과 전망 그리고 대책이라는 책에서 현재 우리가 겪는 기후위기를 매우 공포스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한 파국, 식량 대란의 쓰나미, 자녀들을 위한 장송국, 종족 학살, 대멸종의 시대, 전 지구적 아우슈비츠의 시대. 듣기만 해도 되게 무서운 단어들인데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과학자들이 가정하듯이 지구가 생겨나고 나서 지상에 생물이 출현한 이래로 약 4억 년 동안 대기 중의 산소는 21%, 이산화탄소는 0.03%를 늘 유지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 숨 쉴 수 있게 만들고 지구가 덥지도 또 너무 춥지도 않게 만드는 방어막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산업혁명 이후에 매우 급격히 증가합니다. 1750년 정도에 약 280ppm 정도였던 이산화탄소가 2007년 정도를 기준으로 380 정도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ppm이라는 기준은요, 공기 분자가 100만 개가 있으면 그 안에 이산화탄소가 몇 개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근데 들어서기까지 지구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300ppm을 넘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기후 전문가들은 50년 안에 지금보다 100ppm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학자들은 450ppm이 우리 문명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450ppm이 곧 지구의 온도를 2도만큼 상승하게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가 지구 온도의 상승과 직결되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지구 기온이 2도보다 더 많이 높아지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많은 예측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산성화,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얼어있는 땅 안에 있는 메탄이 밖으로 나오는 현상, 또 해수면이 올라가고 심각한 가뭄이 또 발생하고 이런 결과들이 지구 온도의 상승에 따른 결과로 발생할 현상들인데요. 지금보다 2도 이상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 인류가 다시는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2030년 안에 이 수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기 전에 550ppm에서 700ppm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환경운동가 빌 맥기브는 어스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북극을 다시 얼려주지 않고
바다의 산성 정도를 회복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지구온난화 속도를 고려할 때 당장 오늘 오후부터 우리 모두가 태양열과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의 한계를 넘겨버릴 겁니다. 잘 아시는 환경운동가 엘 고어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지구가 망가지고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잠깐 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으로 아마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약 65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300을 넘은 적이 없다는 기록을 이 엘고어라는 분이 증거로 제시하는데요. 이렇게 나오기까지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북극에 있는 빙하를 시추봉으로 뜯어서 그 안에 있는 공기의 분자를 다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있는 거고요. 약 380, 400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 향후 50년 안에 말도 안 되게 치솟을 것이라는 거를 약간의 웃음 섞인 포인트와 함께 말하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결과들도 있습니다. 조사들도 있는데요. 지구에 존재하던 생명의 종의 다양성도 20세기 이후에 급격한 멸종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약 50억 종 이상의 생명이 지구에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약 1000만에서 1400만 정도의 생명이 현재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종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중에 약 100만 종 정도가 학계에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학자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환경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절반 혹은 3분의 2에 가까운 종이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환경운동가는 이렇게 적었는데요. 오늘도 어디에선가 적게는 2.7가지, 많게는 270가지의 생명종이 멸종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기후변화에 대한 논쟁 역시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후변화가 허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궤도가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거나 대멸종은 인간의 조사 범위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대멸종 자체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인간의 생활 양식이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화석연료 사용에 과도하게 의존되어 있지요. 차트를 하나 볼 텐데요. 보시는 이 차트는 2015년에 발표된 엄청난 가속이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점들이 다 195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950년을 기준으로 각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 차트는 보여주는데요. 똑같은 기록인데 다른 색깔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왼쪽 편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이고 오른편은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왼쪽의 각 항목은 차례대로 보면 인구, 총 생산량, 해외 투자량, 도시의 인구, 에너지 사용률, 비료, 그리고 댐 건설, 그리고 물 사용, 종이 사용, 교통, 그리고 통신의 양, 그리고 국제 여행의 양입니다. 오른쪽은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아산화질소 배출량, 메탄가스량, 성층권 파괴 속도, 지표면 온도, 바다의 산성화 정도, 물고기 어획량, 새우 양식량, 열대우림 파괴, 그리고 경작지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토양 환경은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나타냅니다. 모두 하나같이 꽤 가파른 곡선들을 그리고 있죠. 1950년 이후로요. 왼쪽의 변화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는 사실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변화를 오른쪽에 있는 변화와 함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류의 생활 양식이 지구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모두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연결되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를 하나 연결해서 생각해 볼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항공 노선이 닫혀 있죠. 저도 미국에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오긴 했지만 비행기를 운행할 때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영국의 그랜섬 연구소는 지난해 항공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투자, 무역, 교통, 여행, 이 모든 게 비행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비행기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됩니다. 여행이 인간에게 주는 기쁨과 자유도 있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사용하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실가스가 증가할수록 우주로 배출되어야 할 적외선 복사열이 지구 대기 안에 머물러서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의 행동이 먼저 차트에서 봤던 오른편에서 보는 대부분의 수치를 가파르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탄소 발자국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남기는 온실가스의 총량이 지구에 남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비행기 역시 굉장히 커다란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요인인 것이죠. 다음 예는 사실 조사하면서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타이거 새우라는 새우를 양식하기 위해서 열대 해안의 맹그로브라는 식물숲을 파괴해야 한다고 합니다. 숲이 손실되면서 식물이 머금을 수 있는 탄소 포집량이라는 것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요. 바다와 육지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숲이 사라지면서 토양이 소금으로 오염되고 새우를 양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물과 폐수가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물이 오염되고 양식장 건설 과정에서 조류가 바뀌어서 주변 생태계가 같이 교란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양식장은 수명이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요. 계속 숲을 파괴해야만 새우를 양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맛있는 새우를 양식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지구 어디선가는 수많은 부정적인 연쇄작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두 가지 예만 들었지만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식의 연쇄 과정에 얽혀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과연 우리는 이 지구에서 지금처럼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 지구에서 살게 될까요? 10대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당신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기성세대가 저질러 놓은 환경 파괴 때문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의 미래를 고발합니다. 사실 국제사회가 기후 이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중요한 회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1988년에 UN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 IPCC가 시작된 이후에 1990년 제네바 회의,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있었던 회의, 97년에 우리가 기억하는 교토의정서가 있었고요. 네,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를 모두가 인지하고 감축 목표도 제시했지만 미국은 비준을 거부했고 캐나다는 탈퇴를 했고 일본과 러시아는 기간 연장하는 데 불참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파리에서 21차 당사국 총회, 이 계속 같은 회의가 이어지는 건데요. 이 21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195개국이 참석해서 탄소 배출 감속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나누었던 것처럼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미만으로 할 것을 모두가 합의했는데요. 이 합의에서는 1세계 국가들에게 개발도상국을 더 많이 지원하고 탄소 배출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제재했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2020년에 11월에 미국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했지요. 그리고 이틀 전에 다시 재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수업 때 교수님과 함께 했던 백캐스팅, 즉 거꾸로 유추해보기라는 과정인데요. 지금 우리가 겪는 기후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거꾸로 물어 들어간 그림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할까요? 너무 많은 온실가스 때문이죠.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그런데 왜 온실가스는 발생할까요?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화석연료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에너지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왜 우리는 고에너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까요? 네, 편리함에 대한 욕구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편리함을 가치 있다고 여길까요? 우리의 문명 구조가 편리함을 가장 전제로 두는 가치관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위기를 파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 지구의 생태 위기를 계속 파고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하다 보면 우리는 인간의 이기심과 그로부터 비롯된 경제 체제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무한 성장, 무한 편리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인간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 또 누구든지 노력하면 부자가 되어서 잘 살 수 있다는, 그리고 편리하게 살 수 있다는 욕심, 자유롭게 노력하고 시도하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허용된 욕망과 욕심이 자본주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있는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자본주의와 부라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7명이 전 세계 부의 50%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일할수록 누군가는 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더 가난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재 시장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태생적으로 인간의 욕심과 편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공정해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요, 자본주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거의 모두 자연 개발과 화석연료 사용을 전제합니다. 국가별 탄소 사용을 볼까요? 몇 해 전에 가디언즈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1위는 중국이고요. 2위가 미국인데요. 중국과 미국이 월등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간 미국을 비롯한 제1세계 선진 공업국들이 배출해온 탄소의 사용량이 현재 기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한국이 있는데요. 8위입니다. 8위인데요. 증가율을 보시면 중국 13.3에 이어서 12%로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요. 선진국의 탄소 배출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아직 개발 중이거나 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국가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 남미, 그리고 적도 근처의 국가들은요, 탄소 배출량 증가와 함께 더 심각해진 가뭄, 더 심각한 식량난, 더위, 쓰나미에 고통받습니다. 마치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것처럼 선진국이 배출한 탄소가 아직 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국가, 개발도상국가에 모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는 이것을 두 개의 피 흘리는 지구의 상처가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지구에 지금 피 흘리는 두 개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태계의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빈곤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이 두 상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삶의 구조가 매우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선진국 혹은 개발이 끝난 국가가 이전보다 더 교묘한 방식으로 개발되지 않은 다른 국가를 착취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아직도 지구가 미국적인 삶의 방식, 자본주의의 꿈을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토머스 프리드만이라는 작가는 미국 같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는 국가들을 묶어서 아메리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구의 절반 정도 되는 인구가 연소득 5,000불 이상을 넘기고 미국과 같은 삶을 추구하려면 앞으로 지구와 같은 행성이 3개 정도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현재 개발도상국 혹은 개발이 필요한 국가들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윤택한 삶과 부를 추구하는 것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구는 하나이고 자원도 환경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생태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있습니다.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가치적인 측면입니다. 바로 우리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생태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인 이유는 인간이 최고이고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상입니다. 생태학자 아일린 크리스트는 인간지상주의, 인간중심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용어만 다를 뿐이지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양 문명이 인간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자연과 세계를 물질적 재료로 간주하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지속해 왔는데요. 이것이 인간의 욕심과 자본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단순히 객관적 관찰 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에서 무엇이든지 이익이 되는 것은 이용하고 개발해도 된다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할 권리가 있고 물질은 곧 축복과도 같다고 말해온 기독교 세계관 역시 이 과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지표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지만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 더 이상 지구가 인간의 착취를 버틸 수 없다라고 알려줍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냥 조금 경로를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 당장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삶을 뒤엎어서 살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하고 대안적인 삶을 새로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엔에서 2015년에 발표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7가지입니다. 유엔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이 목표들을 위해 각 국가들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시는 목표들은요, 우리가 단순히 자원을 아끼고 자연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변화 목표들을 제시합니다. 빈곤의 퇴치, 교육 환경의 동일함, 그리고 모두의 위생,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산업을 감축하고 또한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또 모두에게 정의와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 많은 부분을 이 목표는 포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단순히 자원을 아끼고 자연을 돌보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요. 나의 삶의 대부분은 바꾸지 않으면서 오늘 플라스틱 컵 하나 정도 안 쓰는 이중적인 삶을 유지하는 한 우리 문명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급진적인 환경운동가들과 학자들은요,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고 현재 인류의 문명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망했다, 이렇게요. 더 이상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고 인류가 공멸의 길로 접어들더라도 인류가 자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급진적이지 않든 현재의 상태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위기와 절망 속에서 어떤 대안적인 미래를 구성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학교에서 배웠던 생태 문명에 대한 수업 역시 그 논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생태 문명이라고 붙였었는데요. 사실 생태라는 말은 자연 그대로를 의미하고 문명은 인간의 인위적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태 문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Ecological Civilization이라고 영어로 부르는데요. 이건 역시 같은 의미이죠. 그런데요, 오히려 그래서 이 단어가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역설이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 우리의 상황에 더 적합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캐서린 켈러와 같은 신학자는 인류가 맞이한 희망 없음, 이 절망과 종말과 같은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어두운 희망 혹은 검은 천을 뒤집어 쓴 희망, 이런 수사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생태 문명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복하고 확장하고 소비하려는 사고방식을 어떻게 줄이고 협력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바꾸는지에 관심하고요. 또 그 전환을 통해서 경제, 정치, 산업, 교육, 문화 등 인간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사회구조를 어떻게 급격하게 바꾸어서, 급진적으로 바꾸어서 다른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역들을 통전적으로 바꾸고 전환해서 우리가 다른 미래를 실현할 방법들을 모색해 봅니다. 그래서요, 생태 문명에 대한 논의는 인간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단순히 지구가 지금부터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지속 가능하도록 문명을 바꾸는 것, 자연을 보호합시다, 이런 슬로건이 아니라 인류가 자연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도록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생태 문명, Ecological Civilization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명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현재 문명은 자연을 지배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적인 지배가 아니고 고쳐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태 문명은 우리 사회에 훨씬 깊은 차원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국제사회와 경제구조의 본질적인 체계 자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구체적인 영역을 예로 들어보면요. 경제를 예로 들어서 생태 문명적 경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소비를 중단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존 캅과 달리라는 학자는 말합니다. 이 두 학자는 소비하는 개인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으로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합하고자 하는 코스모폴리탄적 생각, 모든 것이 국제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도 다른 공동체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작은 공동체들의 모임, 공동체들의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공동체들의 공동체로 경제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현재 경제 구조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있고 이거를 소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과 재화가 계속 돌아가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인데, 생태 문명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경제 활동이 생태와 사회적 가치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생태 문명에서요, 이거는 조금 익숙한 내용일 텐데요. 산업과 경제는 단선적인 생산 방식에서 순환적 경제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천연자원을 채취하고 뭔가를 만들고 소비하고 버리는 구조가 아니라 소비하고 다시 쓰고 또 만들고 소비하고 다시 쓰고 또 만드는 이런 순환적 구조로 자원과 에너지 모든 것들을 바꿔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생태문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다 근본적으로요, 우리 삶의 가장 밀접한 부분을 예로 들면 사람들이 생활 방식을 자족적으로 바꾸어서 산업 활동 자체를 줄이고 모터, 교통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또 가축의 양식, 채소와 곡물 생산을 포함한 식량 생산 산업 자체의 규모를 줄여서 화석 에너지 사용을 감축시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에너지 산업도 태양열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구조를 변경해서 태우고 소비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으로부터 지구의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까지도 이 변화 안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면 우리 동네에서 기른 채소만 소비하면 많은 이동을 할 필요가 없고 그만큼 포장과 이동에 쓰이는 자원, 에너지, 노동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하려면 우리 사회 전체 구조가 좀 달라야 하겠죠. 생태 문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경제와 정치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학자들은 새로운 지역주의 혹은 생태적 지역주의 이런 단어로 부르는데요. 이것은 각각의 지역이 최대한 자족적인 구조로 운영되도록 시장, 건물, 농업, 생산, 세금, 에너지, 교통, 문화,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넓게는 이 각각의 지역들이 또 어떻게 연결되어서 서로의 도움을 위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도 다루게 됩니다. 생태 문명에 대한 논의는 이런 식으로 모든 방면으로 연결되어서 인류의 현재 생활 양식을 새롭게 바꾸고 재구성하도록 독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 문명은 이론이나 비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 형태의 혁명이자 운동으로서의 성격 또한 같습니다. 그렇다면 생태 문명은 종교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관심이 여기에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고에서 비롯된 인간의 문명이 현재의 기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종교의 역할은 생태 문명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인간의 가치, 철학, 신념, 세계관,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교리가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종교의 다양성 안에는 생태 문명을 위해서 중요한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경외, 생명에 대한 존중, 생태계와 인간의 공존, 절제, 정의와 공평, 책임, 평화, 이 요소들을 각 종교 전통들은 담지하고 있습니다. 각 종교 전통의 가치들이 이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종교에서 생태에 대한 영역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불교와 유교를 비롯한 동양의 종교가 동양의 종교와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유기적 세계관은요. 기존의 산업 문명보다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생태 문명에 훨씬 어울리는 가치입니다. 힌두교는 일치에 대한 정신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역시 인간과 자연의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요.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 임마누엘, 세상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생태 문명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비록 그동안 기계론적 사고관과 결합한 서구 기독교의 정복적인 사고가 현재 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종교적 가치로부터 생태 문명을 위한 깊은 지혜를 기독교의 가치들로부터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독교에 국한해서 범위를 좁혀서 몇몇 신학자들을 살펴보면요. 토마스 베리, 셀리 맥페이그, 존 캅, 그리고 기타 여러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토마스 베리라는 분은요. 가톨릭 신부인데 환경운동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자연세계는 크고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감소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한 새로운 언어와 감각을 창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토마스 베리에게서 특별한 개념은 이분이 생태대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와 같이 이제는 생태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시대를 어떤 지질학적인 개념으로 새로 만들어서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셀리 맥페이그라는 신학자는 우주는 하나님의 몸이다 라는 비유를 통해서 생태 이슈에 접근합니다. 생태계의 파괴 자체가 하나님의 몸이 망가지는 일이고 생태계의 파괴 때문에 성령이 탄식한다. 이런 논리로 귀결되는 것이죠.
이분은 기독교의 중요한 비전은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의 잔치에 초대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잔치의 비전은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때 시작되고, 또 자연 사랑은 우리가 다르게 살기 시작할 때 시작되고, 또 이 다른 삶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셀리 맥베이그 역시 인간 사고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계셨던 존 캅이라는 신학자는 과정신학의 유기체적 사고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지구 생태적 위기에 접근합니다. 이 유기체적 사고는 신과 세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인데요. 앞서서 커먼 굿이라는 달리와 존 캅의 책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공동체, 생태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공공의 이익과 모두의 안녕을 위한 방향으로 반드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 존 캅이라는 신학자가 꽤 오래전부터 말해오고 있는 바입니다. 생태 문명을 위한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몇 가지 지혜들이 더 있습니다. 창조세계의 보존, 자기 비움, 그리고 범죄신론,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인데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돌보게 하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이 창조세계에서 해야 되는지가 분명한 것이죠. 착취하고 이용하고 자연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살리는 방향으로 인간이 일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비움은 케노시스라고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 비우고 모든 것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낮추고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 지구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범죄심론은 생경한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굉장히 유기체적인 연결되어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이 상호의 긴밀한 연결 안에서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이고요. 그러므로 피조세계의 아픔과 위기 역시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도 위기가 된다는 논리로 귀결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눈먼 자들과 포로된 사람들의 해방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통받고 가난하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 고통받는 피조세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현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신학, 과학,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 모든 분야를 걸쳐서 생태 문명에 대한 논의는 매우 방대하고 많은 제가 음소거가 되어 있었네요. 네. 그 중에서 제목 정도만 조금씩 소개한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도 아직 배우는 과정이라 모르는 분야도 많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태 문명이 이론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얼마나 진정성 있게 생태 문명이라는 패러다임에 맞게 제가 살 수 있는지 별로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생태 문명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할 수도 있고 어쩌면 거부하고 싶은 일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편리함을 포기해야 하니까 말이죠. 말처럼 결코 단순하지 않은 것이 생태 문명을 살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욕심과 현재와 같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들이 해를 입게 되는 위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이 창조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이것을 지속해 나가는 일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나눔을 일단 마치겠습니다.